너네 엄마 월세 산다며? 그 썩다리 빌라 보증금이라도 빼서 예단 마련해와. 예비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는 예비 며느리 서연의 얼굴을 하얗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해운대 최고급 에스테틱샵을 운영하며 상류층 행세를 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돈 없는 지방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며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 오만한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깔보던 가난한 집안이 과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자신의 그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 말이죠. 지금부터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밝혀지는 통쾌한 사연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10월 어느 토요일 오후 5시 해운대 고급 호텔.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에는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광안대교가 서서히 붉은 노을에 물들어가고 있었죠. 정아는 딸 서연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서연의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양가가 만나는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정아는 3개월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옥색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비록 유행은 지났지만 깨끗하게 손질된 한복은 단아한 품위를 풍기고 있었어요. 머리는 낮은 쪽으로 단정하게 올렸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만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연이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아는 딸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가 좋다는 사람이니 엄마도 잘 만나보마. 레스토랑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호가 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정화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오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서연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안쪽에서 높은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벌써 오셨네요? 박선희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패션쇼에 나온 모델 같았습니다. 검은색 샤넬 트위드 재킷에 같은 브랜드의 체인백,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죠. 목에 두른 에르메스 스카프는 오렌지색으로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선희의 시선이 정화의 한복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선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불과 0.5초의 표정 변화였지만 정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어머님이시죠? 저는 서연이 엄마 이정화입니다. 정화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선희는 손끝만 살짝 잡았다가 바로 놓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한 제스처였죠. 아, 네. 박선희예요. 해운대에서 에스테틱샵을 운영하고 있죠. 선희는 자신의 직업을 말할 때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치 대단한 사업가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는 동안 선희는 계속해서 정화를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낡은 한복의 색바랜 부분, 구식 디자인의 손가방, 백화점 세일 제품으로 보이는 구두까지. 선희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나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돈이 없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자리에 앉자마자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가 대기업 다닌다고 들었는데 요즘 대기업도 별것 없더라고요. 저희 에스테틱 고객 중에도 대기업 다니는 분들 많은데 다들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서연이는 마케팅팀에서 정말 인정받고 있어요. 이번에 프로젝트 리더도 맡았다고요. 그래,
열심히 하는 건 좋지. 그런데 정아 씨는 뭐 하시나요? 선희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정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이요? 어디에? 부산 서면 쪽에 있습니다. 한정식 전문점이에요. 선희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한정식이라는 말에 잠시 기대했던 것 같았죠. 하지만 곧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 큰 한정식당들 말씀이신가요? 정원 있고 그런? 아니요. 그냥 작은 규모입니다. 단골 손님들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정화의 담담한 대답에 선희의 표정이 다시 시큰둥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자영업 정말 힘들죠? 저도 사업하니까 알아요. 특히 식당은 정말 마진이 안 남는다던데. 선희는 마치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정화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스 요리는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죠. 선희는 음식이 나올 때마다 요란하게 감탄했습니다. 어머, 이 레스토랑 셰프가 프랑스에서 공부했대요. 한 접시에 10만 원은 넘을 거예요. 그러면서 선희는 정화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정화가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정화는 능숙하게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며 우아하게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 아버지는? 선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연이 잠시 숨을 멈췄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0살 때요. 아, 그렇구나. 힘드셨겠네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계산이 더 많았습니다. 편부모 가정이라니 더욱 조건이 안 좋구나 싶었던 거죠. 그럼 집은 어디 사시나요? 서면 쪽인가요? 네, 서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삽니다. 아파트요? 아니요. 정화의 짧은 대답에 선희는 더 캐묻고 싶어 했지만 민호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연이랑 결혼하면 해운대 쪽에 신혼집 구하려고요. 그래, 해운대는 비싼데 전세도 최소 7억은 잡아야 할 텐데. 선희는 일부러 큰 금액을 언급했습니다. 정화와 서연의 반응을 보려는 거였죠. 서연이 살짝 움찔했지만 정화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정화의 대답에 선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아서요? 요즘 시대에 부모가 안 도와주면 애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 민호 결혼하면 최소한 집은 해주려고 했는데 그 최소한이라는 단어에 강조를 두며 선희는 정화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선희의 남편 정훈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그는 피곤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정훈은 정화에게 정중히 인사했지만 선희는 남편을 나무라듯 쳐다봤습니다. 맨날 회사. 아들 상견례인데도 이래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시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선희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정화와 서연에게도 들릴 만큼 컸어요. 저 집 완전 없어 보이지 않아? 한복도 보세 같고 식당이라는 것도 분명 허름한 데일 거야. 정훈이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선희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저런 집이랑 결혼한다고? 말도 안 돼.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화의 손이 차가웠어요. 엄마, 괜찮아? 그래, 괜찮다. 정화는 딸을 안심시키려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나오는 길,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민호를 만나서 이런 일이. 정화는 운전하면서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하니? 민호는 좋은 사람이야. 다만 그 어머니가 문제일 뿐이지. 그 사람 너무 무례했어. 엄마를 무시하는 게 너무 뻔히 보였어. 정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정화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아,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과 그 안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부류를 만난 거야. 엄마는 화 안 나? 화가 나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행복이야. 내가 정말 민호를 사랑한다면 방법을 찾아야지. 서연은 어머니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정화는 침착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로 화가 났을 때는 이렇게 조용해진다는 것을. 그날 밤 정화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쌓인 서류철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정화는 그 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겉표지에는 해운대 프라임 빌딩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화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선희 원장님, 당신이 사람을 너무 겉으로만 판단하시는군요.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눈빛도 그 불빛처럼 날카롭게 빛났어요. 첫 만남의 그림자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서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잠결에 전화기를 집어든 서연은 화면을 보고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박선희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무려 15개나 쌓여 있었죠.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이 시간에 연락드려서 죄송한데요. 결혼 준비 관련해서 꼭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요. 우리 집안 수준에 맞추려면 최소한의 예단은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일단 시계는 롤렉스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요즘 시세가 5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은 에르메스 버킨백 35 사이즈로 준비해 주세요. 색상은 블랙이나 에토프 그레이가 좋겠네요. 이건 대략 4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보석은 오브 다이아몬드 세트로 준비해 주시고요. 반지, 목걸이, 귀걸이 세트로 최소 3천만 원은 잡으셔야 해요. 그리고 침구는 이태리 프레테 포르테제 브랜드로 부탁드려요. 이불 세트랑 베개 세트 합쳐서 1,5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아, 그리고 혼수가전은 당연히 전부 최신형으로 준비하시겠죠? 냉장고는 LG 시그니처, 세탁기도 시그니처 라인으로요. TV는 85인치 이상으로 부탁드려요. 이것만 해도 3천만 원은 넘을 거예요.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다 합치면 1억 5천 정도 되네요. 부담스러우시면 집이라도 빼서 준비하세요. 어차피 월세 사는 집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척들이나 지인들한테 최소한 창피하지 않을 정도는 해오셔야죠. 이해하시죠?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전화를 받은 정화는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바로 뭔가 잘못됐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니? 왜 우니? 엄마, 나 지금 엄마 보고 싶어. 지금 갈게. 정화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15분이었어요. 평소라면 딸을 말렸겠지만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와. 엄마가 기다릴게. 30분 후 서연이 정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정화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호랑 싸웠니?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정화는 안경을 쓰고 메시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 내려갈수록 정화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평소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정화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게 보일 정도였죠. 메시지를 다 읽은 정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어깨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어요. 거실의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생각은 어떠니?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다정하고 나를 정말 사랑해줘요. 하지만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화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문제구나. 엄마, 이건 너무해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돈 없는 거지로 보는 거잖아요. 정화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2잔 타왔어요. 카모마일 차였습니다. 딸의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서연아,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런 사람들은 명품 가방이나 비싼 시계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믿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야.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정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의 부산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일단 민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니? 아니요. 아직 모를 거예요. 그 사람 어머니가 나한테만 보낸 거니까.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는지는 내가 결정해야 해. 사랑도 중요하지만 존중받는 것도 중요하단다. 서연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화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받을 이유는 없어.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날 밤, 아니 새벽이었죠. 서연은 어머니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오랜만에 어머니 품에서 잠든 것이었어요. 정화는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박선희가 보낸 메시지를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히 어차피 월세 사는 집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 되잖아요 라는 부분에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파일 겉면에는 부동산 포트폴리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파일을 넘기며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해운대 프라임 빌딩 3층 벨라루체 에스테틱이라고 적힌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계약서를 보니 임대료가 연체 상태였습니다. 정화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박선희 씨, 당신이 먼저 선을 넘었어요. 정화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번호를 하나 눌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상대방은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최 실장님, 저 이정화입니다. 죄송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네, 사장님. 말씀하세요. 해운대 프라임 빌딩 3층 벨라루체 에스테틱 있잖아요. 임대료 연체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내일 아침 일찍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부산의 하늘이 보였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떴을 때 정화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갓 지은 흰 쌀밥이었어요.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아침 메뉴였죠. 잘 잤니? 네, 엄마. 어제는 정말 미안해요. 새벽에 깨워서. 뭐가 미안해. 힘들 때 엄마 찾는 게 당연한 거지. 서연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화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민호에게는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구나.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만약 민호가 엄마 편을 든다면요? 그럼 그때 가서 결정하면 돼. 하지만 서연아, 한 가지만 기억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존심이야. 그걸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과 결혼해도 행복할 수 없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정화는 딸을 배웅한 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아침 8시 정각, 최 실장이 정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확인해 보니 벨라루체 에스테틱은 현재 3개월치 임대료가 밀려 있습니다. 총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네요. 정화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박선희가 요구한 예단 금액과 정확히 같은 액수였어요. 계약 조항 확인해 주세요. 연체 3개월 시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바로 내용 증명 발송 가능합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하지만 준비는 해두세요. 최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래 정화와 일해왔기에 그녀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정화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결정하면 확실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최 실장이 떠난 후 정화는 다시 박선희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박 원장님,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신가요? 그럼 한번 보여드리죠. 진짜 체면이 무엇인지. 그 모욕적인 메시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4년 10월 중순의 어느 목요일, 정화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어요. 서면 뒷골목에 위치한 정환의 한정식은 겉보기엔 평범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아는 단골들에게는 부산 최고의 숨은 맛집이었죠. 정화는 직접 담근 된장독 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표정은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딸의 일로 인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주방 직원인 김 씨가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정화와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든든한 동료였어요. 네, 오늘 김치를 새로 담가야 해서요. 배추가 좋은 게 들어왔더라고요. 정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김 씨는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정화가 배추를 다듬는 손놀림이 평소보다 거칠었거든요. 한편 같은 시각 서연은 회사 화장실에서 또다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는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어요. 어제도 만났지만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죠. 민호는 계속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차마 어머니가 보낸 그 메시지를 보여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서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어요. 알았어. 퇴근하고 만나자. 저녁 7시 해운대 해변가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평소의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죠. 서연아, 요즘 너 왜 그래? 나한테 할 말 있는 거 아니야? 서연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휴대폰을 꺼내 그 메시지를 보여주었어요. 민호는 메시지를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가 보낸 거야? 응.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죠. 서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민호야, 너도 이런 걸 원해? 서연의 물음에 민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그냥 너랑 결혼하고 싶을 뿐이야. 예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 순간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너 지금 어디니? 그 애랑 있어? 선희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조용한 카페에서는 서연에게도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네, 서연이랑 있어요. 빨리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전화가 끊기고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어요. 가봐. 어머니가 부르시잖아. 서연아. 괜찮아. 가서 얘기해봐. 우리 일이니까.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와 마주했습니다. 선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명품 잡지들이 펼쳐져 있었죠. 엄마, 서연이한테 보낸 메시지 봤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태연하게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1억이 넘는 예단이라니. 선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결혼이라는 게 그냥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격이 맞아야 해. 격이요? 서연이 집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선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 앞에 섰어요. 무시? 나는 현실을 말하는 거야. 그 집 엄마 봤잖아. 낡은 한복 입고 와서 식당 한다고 하고 그런 집안이랑 우리가 사돈이 된다고? 내 친구들한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집안이 어떻든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다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지는 우리 집안의 체면과 직결돼. 알겠니? 그 시각 해운대의 한 고급 미용실에서는 선희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죠. 선희 아들이 결혼한다며? 신부 집은 어때? 별로래. 식당 하는 집이라는데 그것도 작은 데라고 하더라. 어머, 그럼 선희가 가만히 있겠어?
성격에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미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어요. 해운대 상류층 사회는 좁았고 특히 험담은 빛의 속도로 퍼지곤 했죠.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식당에서 반찬을 준비하다가 서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민호랑 얘기했어. 그래, 어땠니? 민호는 내 편이래. 예단 같은 거 필요 없대.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뭐? 그 사람 어머니가 절대 양보 안 할 것 같아. 민호도 어머니한테는 어쩔 수 없나 봐. 정화는 김치를 담그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내일 토요일이니까 시간 되면 엄마 식당으로 와. 점심 같이 먹자. 응, 알았어. 전화를 끊은 정화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선희는 자신의 에스테틱샵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출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죠. 지난달 매출은 전년 대비 40%나 감소했습니다. 임대료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원장님,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또 연락 왔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희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을 저었어요. 알았어. 다음 주에 처리한다고 해. 하지만 선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남편의 사업도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그럼에도 그녀는 체면 때문에 생활 수준을 낮출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서연이 정화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식당은 점심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단골들이었죠. 정화는 딸을 2층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아. 금방 음식 가져올게. 잠시 후 정화가 쟁반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갈비찜과 각종 나물, 그리고 된장찌개가 차려졌어요.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죠. 엄마,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딸밥 차려주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먹으면서 얘기하자.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음식을 먹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서 자신을 키웠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해서 지금의 식당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서연아. 정화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엄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민호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가요? 정화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서연아,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박선희 씨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그게 그 사람의 가장 큰 실수야.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네, 최 실장님. 그건 준비됐나요? 최 실장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네, 모든 서류 준비 완료했습니다. 언제든 진행 가능합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와 최 실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정화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부터 엄마가 나설 차례야. 너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돼. 창밖으로 부산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화의 결심은 이미 굳어진 후였어요. 2024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2시 박선희는 검은색 벤츠를 몰고 서면 뒷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주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좁은 골목길과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한 이곳은 선희가 평소 오는 해운대의 번화가와는 완전히 달랐죠. 이런 동네에 산다고? 정말 상상 이상이네. 선희는 혼잣말을 하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재활용품을 모아놓은 리어카가 있었고 담벼락에는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했어요. 그녀는 명품 구두가 더러워질까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드디어 정화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3층짜리 빌라였어요. 외벽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철제 대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선희는 건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 집 안에 들어온다고? 말도 안 돼. 선희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휴대폰을 꺼내 건물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보여줄 증거물이었죠. 그리고는 가장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인터폰에서 정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박선희. 민호 엄마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대답했어요. 아, 네. 잠시만요. 1분쯤 지나자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화는 깔끔한 면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단정해 보였죠. 선희는 정화의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 사돈될 사이인데 집도 한번 봐야 하지 않겠어요? 선희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정화는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어요. 그러시군요. 하지만 집안이 좀 어수선해서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만 보고 갈게요. 선희는 정화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이라고 하기엔 너무 좁은 공간에는 화분 몇 개와 빨래 건조대가 놓여 있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입구 옆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었죠. 2층에 사시나 봐요? 네, 2층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선희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계단이 너무 가파르네요. 노인분들은 오르내리기 힘들겠어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층 현관문 앞에서 선희는 또 한 번 코를 찡그렸어요. 문 옆에는 10년은 넘어 보이는 낡은 신발장이 있었고 현관문 자체도 오래된 철제문이었죠. 들어오시겠어요? 정화가 물었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충분히 봤어요. 선희는 현관 앞에서 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좁은 거실과 오래된 가구들이 보였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곰팡이 자국까지 보였죠. 서연 씨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니 정말 대견하네요. 선희의 말에는 동정이 아닌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서연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바르게 자랐어요. 그럼요, 그럼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이런 집에서 자란 애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다면 적응하기 힘들 텐데. 선희는 일부러 우리 집안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반면 정화의 눈빛은 차가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적응이야 서로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노력? 그게 말처럼 쉽나요? 격차가 너무 크면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선희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 끝에는 공동 화장실이 보였고 옆집 문 앞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선희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냄새가 환기가 안 되나 봐요. 그 순간 옆집 문이 열리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정화 씨, 손님이 왔구나. 네, 할머니. 잠깐 들른 분이에요. 할머니는 선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비싼 옷 입은 분이 이런 데는 왜 왔대? 선희는 할머니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정화를 향해 말했어요. 이만 가볼게요. 충분히 봤으니까. 선희가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정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선희가 뒤돌아봤습니다. 왜요? 겉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도 집도 마찬가지예요. 선희는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세상은 보이는 대로 평가하죠. 안 그런가요? 그렇게 말하고 선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정화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선희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한 일은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해운대 노블레스 부인의 회장인 최 여사에게였죠. 언니 나예요. 방금 그 집에 가봤어요. 어땠어? 말도 마세요. 완전 판자촌 수준이에요. 70년대 빌라에 곰팡이에 냄새까지 나요. 어머, 정말? 그런 집 딸을 며느리로? 그러니까요. 내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이따 모임 때 보여줄게요. 전화를 끊고 선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저런 집 딸과는 절대 사돈이 될 수 없다고. 그런데 차를 출발시키려는 순간 백미러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정화의 집 앞에 멈춰 서는 것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5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정화의 집으로 들어갔죠. 저게 뭐지? 빚쟁이인가? 선희는 잠시 궁금해했지만 곧 관심을 끊었습니다. 저런 집에 사는 사람에게 무슨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아마 대출이나 보험 관련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죠. 한편 정화의 집 2층에서는 최 실장과 정화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방금 그 여자가 박선희 맞죠? 네, 맞아요. 최 실장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현재 4개월째 임대료 연체입니다. 총 2억 원이 밀렸네요. 이번 달까지 못 내면 5개월이 됩니다. 정화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증금은요?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채무로 가압류가 걸려 있어요. 정화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시작해도 되겠네요.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희의 벤츠가 막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다음 주부터요. 내용 증명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 실장이 떠난 후 정화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희가 찍어간 사진들이 곧 여기저기 퍼질 거예요. 자신과 서연을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떠돌겠죠. 하지만 정화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수십 개의 건물 등기부등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해운대, 서면, 남포동, 광안리. 부산의 주요 상권마다 정화의 건물이 있었죠. 박선희 씨, 당신은 큰 실수를 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정화는 등기부등본 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해운대 프라임 빌딩이라고 적힌 서류였어요. 그날 저녁 선희는 해운대의 한 고급 일식당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예약한 룸에는 6명의 여자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 해운대에서 내로라 하는 부유층 부인들이었어요. 자, 여기 봐. 내가 오늘 찍은 사진이야. 선희는 자랑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자들은 사진을 보며 경악했어요. 세상에, 이런 데서 산다고?
70년대 빌라잖아. 재개발도 안 된 곳이네. 선이야, 이런 집 딸을 며느리로 맞으려고? 선이는 고개를 저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연히 안 되지. 내가 민호한테도 분명히 말할 거야. 이런 집안과는 절대 안 된다고. 그때 한 친구가 물었어요. 그런데 민호는 뭐래? 선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걔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아. 젊었을 때는 다 그렇지. 우리도 그랬잖아. 여자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웃지 않았어요. 사실 민호가 요즘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암튼 조만간 정리할 거야. 격에 맞는 집안 딸을 찾아봐야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맞아.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니까. 그날 밤 선희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만 쉬었어요. 여보, 그만해. 민호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너무 한가해.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체면이 밥 먹여주나? 지금 우리 형편도 좋지 않은데. 선희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 우리는 여전히 해운대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싸우기엔 너무 지쳐 있었어요. 회사는 이미 부도 직전이었고 집까지 날릴 위기였지만 아내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죠. 그 시각 정화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각 건물의 임대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중 해운대 프라임 빌딩의 벨라루체 에스테틱샵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5개월 후면 법적으로 확실하게 끝낼 수 있겠네. 정화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연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2024년 11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정화의 식당 정환의 한정식은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직원들이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정환은 주방에서 내일 쓸 재료들을 점검하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김 씨, 내일 아침 일찍 시장에서 전복 좀 받아와요. 싱싱한 걸로 30개 정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언제 가실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갈게요. 할 일이 좀 남아서.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화는 1층 홀에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작은 식당의 창고나 사무실로 보이는 2층이었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2층 끝방의 문을 열자 전혀 다른 공간이 나타났어요. 최신형 컴퓨터와 대형 모니터 세대가 놓인 사무실이었죠. 벽면에는 부산 시내 지도가 걸려 있었고 곳곳에 빨간색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각각의 핀은 정화가 소유한 건물들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었어요. 정화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자 화면에 복잡한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각 건물의 월 임대 수익, 관리비, 세금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총 보유 건물 23채, 월 임대 수익만 18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정화는 창문 너머로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2 식당 앞에 멈춰섰고 최 실장이 내렸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잠시 후 최 실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중히 인사한 후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장님, 이번 달 보고서입니다. 정화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해운대 프라임 빌딩, 서면 골든타워, 남포동 시네마 빌딩, 광안리 오션뷰 타워. 각 건물마다 수십 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었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었어요. 하나를 제외하고는요. 벨라루체 에스테틱은 여전히 연체 중이군요. 네, 이번 달도 못 냈습니다. 이제 4개월치가 밀렸네요. 정화는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벨라루체 에스테틱의 매출 추이 그래프였어요. 작년 대비 60%나 감소한 상태였죠. 다른 정보는요? 최 실장은 별도의 파일을 꺼냈습니다. 박선혜 씨 남편 정훈 씨가 운영하는 무역회사가 곧 부도날 것 같습니다. 거래처에서 이미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최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화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그리고요? 박선희 씨가 최근 사채를 썼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월 2천만 원씩 갚아야 하는데 벌써 한 달째 이자를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화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승리감도 동정심도 아닌 그저 쓸쓸한 느낌이었죠.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군요. 네, 겉으로는 여전히 명품을 걸치고 다니지만 실상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정화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허영심이 사람을 망치는군요. 최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 행동하실 건가요? 법적으로는 이미 충분한 사유가 됐습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장님, 더 기다리시면 받을 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최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동안 정화와 일하면서 그녀의 성격을 잘 알게 되었어요. 정화는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죠. 그런데 사장님, 왜 이렇게 숨어서 사세요? 이 정도 자산이면 당당하게 사셔도 되는데. 최 실장의 질문에 정화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서 살면 행복해질까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딸과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하지만 따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도요? 정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려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최 실장이 떠난 후 정화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의 정화와 남편 그리고 어린 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여보, 우리 서연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화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1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받은 보험금과 보상금으로 정화는 첫 건물을 샀고 그것이 지금의 시작이었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정화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어요. 작은 식당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해운대의 한 호텔 뷔페에서 친구들과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되어서 친구에게 빌려서 계산했거든요. 선희야,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민호 결혼 문제로 좀 신경 쓰여서.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어요. 선인의 형편이 어렵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민호가 좋은 집 딸이랑 결혼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저런 가난한 집이랑은 절대 안 돼. 선희는 커피를 마시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번 달 내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는지. 임대료, 직원 월급, 대출 이자, 카드값, 사채 이자까지.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 시각 정화는 서면의 한 은행에 있었습니다.
VIP 전용 룸에서 담당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었죠. 이정아 사장님, 이번에도 정기예금 연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번엔 일부를 찾으려고 해요. 얼마나 찾으실 건가요? 5억 원 정도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화의 계좌에는 예금만 100억 원이 넘게 있었거든요. 무슨 용도로 쓰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부동산 투자를 좀 더 하려고요. 정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계획이 있었죠. 그 돈으로 선희가 진 빚을 모두 사들릴 생각이었어요. 채권자가 되면 더 확실하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은행을 나온 정화는 최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실장님, 박선희 씨가 빚진 곳들 명단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다 사들릴 거예요. 전화 너머로 최 실장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해요. 완벽하게 끝내려면. 정화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정화는 서연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일식집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어요. 엄마, 요즘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미소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민호랑은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어제도 만났는데 그 사람도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 정화는 딸의 슬픈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서연아, 진짜 인연이라면 다시 이어질 거야. 그게 아니라면 더 좋은 사람 만날 거고. 엄마는 항상 그렇게 담담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화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 감정에 휘둘리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거든. 그날 밤 정화는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한 문서였어요. 제목은 프로젝트 I였죠. 아흔 리벤지의 약자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리스펙트의 I일 수도 있었어요.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의미에서요. 2024년 11월 중순 해운대 프라임 빌딩 3층에 위치한 벨라루체 에스테틱 샵은 평소와 달리 썰렁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었는데도 예약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선희는 원장실에 앉아 매출 장부를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지난달 매출은 1,500만 원. 임대료 5천만 원을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직원 3명의 월급도 2달째 밀린 상태였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단골 고객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죠. 원장님, 김 부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직원의 말에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 부장은 사채업자였거든요. 선희는 급히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어요. 체면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원장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했고 눈빛은 차가웠어요. 박 원장님, 오늘이 약속한 날입니다. 김 부장님,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큰돈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는 꼿꼿이 들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벌써 2달째 같은 말씀이신데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자라도 못 내시면 가게 압류 들어갑니다. 김 부장이 나간 후 선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 한 잔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정훈이었죠. 여보, 큰일 났어. 정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가 부도 났어. 거래처에서 소송 걸어온대. 집도 가압류 걸릴 것 같아. 선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선희는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와인을 마셨겠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셨죠. 명품으로 가득했던 드레스룸을 바라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였을까? 민호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민호야, 우리 집이 망했어. 선희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의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빠 회사가 부도 났대. 가게도 곧 압류당할 거야. 민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서연을 무시할 이유가 없어진 거니까요. 엄마, 그래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뭐가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선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어요. 왜 내 탓이야? 내가 그런 가난한 집 딸을 데려와서 우리 집안 운이 다 떨어진 거야. 민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에스테틱샵에 출근했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 관리 사무소에서 나온 직원들이 입구를 막고 있었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박 원장님, 임대료가 5개월째 연체되어서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전액 납부하지 않으시면 강제 퇴거 조치됩니다. 선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운대에서 잘 나가던 에스테틱 원장이 이렇게 되었다는 소문은 금방 퍼질 거였죠. 건물주가 누구예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 가능합니다. 선희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가게를 나왔습니다. 직원들도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시각 정화는 최 실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정화 사장님, 모든 채권 인수 완료했습니다. 이제 박선희 씨의 모든 빚은 사장님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죠? 사채 원금 3억, 이자 포함 4억 5천, 임대료 연체 2억 5천, 기타 채무 1억, 총 8억 원입니다. 정화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선희의 운명은 정화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최 실장님, 다음 주에 박선희 씨와 만날 약속 잡아주세요. 어디서 만나실 건가요? 제 식당에서요. 2층 사무실로. 그날 밤 선희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어려울 때 돌아서는 게 세상 인심이었죠. 마지막으로 전화한 사람은 노블레스 부인의 회장 최 여사였습니다.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1억만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선희야, 나도 형편이 어려워. 미안해. 전화가 끊기고 선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들의 심정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한편 서연은 민호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이 망했어. 엄마도 이제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아. 민호야, 그런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민호야, 내 엄마가 나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모욕적인 요구를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가난해졌으니 다시 시작하자고.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전화를 끊고 서연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민호네 집이 망했대. 그래, 안 됐구나. 정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는 기쁘지 않아? 왜 기뻐하겠니?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건 옳지 않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했잖아. 정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아, 진정한 품위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야. 그들이 우리를 무시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을 무시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서연은 어머니의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며칠 후 선희는 정화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 실장이 전화를 건 거였죠. 박선희 원장님이시죠? 저는 이정화 사장님의 비서 최 실장입니다. 이정화? 그 식당 하는 여자요? 선희는 의아해했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원장님과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셔서요. 내일 오후 2시에 시간 되십니까? 무슨 일인데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는 이상했지만 약속을 잡았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요. 정안의 한정식 앞에 도착한 선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허름한 곳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무거웠어요. 문을 두드리자 최 실장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원장님.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정화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예전보다 날카로웠고 자세도 더 꼿꼿했죠. 앉으세요, 박 원장님. 정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선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무슨 일로 부르신 거죠? 설마 우리 민호와 서연이 일 때문에. 정화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 양도 계약서였어요. 박 원장님이 진 사채 3억 원, 이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화는 다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해운대 프라임 빌딩의 등기부등본이었죠. 그리고 벨라루체 에스테틱이 입점한 이 건물, 제 소유입니다. 선희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거짓말. 그럴 리 없어. 당신이 어떻게 해. 당신은 그냥 작은 식당 주인이잖아. 정화는 차분하게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부산 시내 곳곳의 건물 등기부등본들이었어요. 해운대, 서면, 남포동, 광안리. 주요 상권마다 정화의 이름이 소유자로 적혀 있었죠. 저는 부산의 23채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 수익만 2억 원이 넘어요. 선희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깔보던 여자가 사실은 거대한 자산가였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돈이 있으면서 그런 낡은 집에 살아요? 왜 허름한 식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겉모습을 꾸미는데 관심이 없어요. 명품을 걸치고 비싼 차를 타는 것보다 조용히 살면서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이게 다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닙니다. 박 원장님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신 거죠. 저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요.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것도 있을 뿐이죠. 정화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선희가 서연에게 보냈던 그 모욕적인 메시지를 출력한 것이었어요. 1억 5천만 원어치 예단을 요구하면서 월세 사니까 보증금이라도 빼서 마련하라고 하셨죠? 선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려고요? 복수하려고?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진작 행동했겠죠. 저는 그저 박 원장님께 교훈을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 씨. 서연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서글픔이 있었어요. 박 원장님, 저는 민호 씨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선희는 순간 안도감을 느꼈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거니까요. 민호는 알고 있어요? 네, 어제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선희는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화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현재 당신이 제게 갚아야 할 돈은 총 8억 원입니다. 임대료 연체금 2억 5천, 사채 원금과 이자 4억 5천, 기타 채무 1억. 선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8억을 어떻게 갚아요? 불가능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세요. 채무는 협의 후 결정하죠. 선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정화를 올려다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원장님, 돈이 많다고 사람을 무시할 권리는 없어요. 가난하다고 모욕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요. 서연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였으니까요. 정화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도 이제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셨네요. 가진 게 없는 어떤 기분인지 이제 아시겠죠? 선희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화는 선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과는 진심이어야 해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선희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간 후 서연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정화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깨달을 거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의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걸.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 돌아와 축 처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선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선희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호야, 우리 집이 완전히 망했어. 그리고 서연이 어머니가 우리 건물주였어.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서연이 왜 그렇게 담담하게 이별을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서연이가 미안해, 민호야.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너무 오만했어.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서연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한편 서연은 해운대 해변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민호와 함께 걸었던 이 길을 이제는 혼자 걷고 있다는 게 서글펐죠. 휴대폰을 꺼내 민호와의 사진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사라져 갔어요. 마지막 사진을 지우려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서연은 마지막 사진도 지웠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돌을 던졌어요. 돌은 수면 위를 몇 번 튕기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처럼. 2024년 12월 첫째 주 금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선희는 집 현관문 앞에서 등기우편을 받았어요. 우체부가 건네준 봉투는 법무법인 정의의 로고가 찍혀 있었고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선희는 내용을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어요. 본 내용 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운대 프라임 빌딩 3층 벨라루체 에스테틱을 완전히 비우고 명도하지 않을 시 강제 집행을 진행할 것임을 최종 통보합니다. 또한 채무 8억 원에 대한 상환 계획서를 동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경매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선희는 현관문에 기대어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일주일. 단 일주일 안에 15년 동안 운영해온 가게를 비워야 한다니.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정화의 명령으로 말이에요. 거실로 들어온 선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정훈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또 무슨 일이야? 내용 증명이 왔어. 일주일 안에 가게 비우래. 정훈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한때는 해운대에서 잘 나가던 부부였지만 이제는 모든 걸 잃은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선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미안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허영심과 오만함이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그날 오후 선희는 에스테틱 샵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텅 빈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직원들은 이미 며칠 전에 모두 떠났고 손님도 오지 않았죠. 한때는 해운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에스테틱이었는데 이제는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선희는 가게를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최고급 독일제 피부 관리 기기, 이태리에서 수입한 마사지 베드, 프랑스산 화장품들, 모두 빚을 내서 산 것들이었죠. 허영을 위해 진 빚이 이제는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선희 원장님이시죠? 저는 집행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가압류 집행하러 갈 예정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기고 선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서연이었어요. 서연은 바닥에 앉아 있는 선희를 내려다봤죠.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연민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선희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니.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서연 씨, 왜 여기에? 엄마가 보내셨어요. 혼자 정리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도와드리라고. 서연은 상자 몇 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선희는 그런 서연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은 손을 멈추고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사과하셔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민호 씨와 저는 이미 끝났고 박 원장님 가족도 이렇게 되셨잖아요. 서연의 말은 차가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도와주러 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화려했던 에스테틱 샵이 조금씩 텅 비어갔어요. 마치 선희의 허영심이 벗겨지는 것처럼 말이죠. 저녁 6시가 되자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는 내일 하세요.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서연은 문을 나서다가 돌아봤습니다. 박 원장님, 돈이 없어도 품위는 지킬 수 있어요. 제 엄마처럼요. 서연이 떠난 후 선희는 빈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보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자신도 저 화려함의 일부였는데 이제는 구경꾼도 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다음 날 토요일 선희는 민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는 이미 짐을 다 쌌어요. 서울로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정말 갈 거야? 네, 엄마. 여기 있으면 계속 서연이가 생각날 것 같아서. 민호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가득했습니다. 선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서연이와 서연이 어머니를 무시해서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도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허영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아요. 민호가 집을 나간 후 선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고 아들은 떠났어요. 텅 빈 집이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선희는 다시 정화를 만나기 위해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최 실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원장님, 채무상환 계획서는 준비하셨습니까?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8억을 어떻게 갚아요? 불가능해요. 그때 정화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좀 더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앉으세요, 박 원장님. 정화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채무조정 계획서였어요. 월 300만 원씩 20년 분할 상환. 이자는 없습니다. 선희는 놀란 눈으로 정화를 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관대한 조건이었어요.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박 원장님도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내예요.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훈은 얻으셔야죠. 정화는 펜을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들을게요. 첫째, 서연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둘째, 앞으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셋째, 민호 씨와 서연이의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놓는 순간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화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진짜 가난한 거죠.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선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명품은 모두 팔았고 비싼 차도 처분했어요. 이제는 버스를 타고 다니며 작은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정화를 만났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단아하고 아름다웠어요. 안녕하세요, 박 원장님. 아니에요.
이제 원장이 아니에요. 그냥 박선이에요. 정화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덕분에.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먼저 인사했어요. 그럼 전 이만. 건강하세요. 선희는 떠나는 정화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진정한 품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2025년 3월 어느 봄날 오후 2시 해운대 해변가의 작은 카페에서 우연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창가 자리에 앉은 누군가를 발견했어요. 민호였습니다. 석 달 만의 재회였어요. 민호는 서울로 올라간 후 한 번도 부산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업무차 잠시 들른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민호 씨.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아, 오랜만이야. 앉아도 될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어색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은 분위기였죠. 서울 생활은 어때요? 적응하고 있어. 새 직장도 괜찮고.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엄마도 건강하시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 함께 걸었던 그 해변이었죠.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서연의 물음에 민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많이 달라지셨어. 겸손해지셨고 열심히 일하고 계셔. 정화가 운영하는 서민 미용실에서 일하는 선희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죠. 다행이네요. 서연아,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 엄마가 너와 내 어머니께 한 일들. 민호의 사과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저희 엄마도 더 이상 그 일을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어머니였어요. 엄마, 민호야, 너 부산 왔다며? 저녁 같이 먹자.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고 민호는 서연을 봤습니다. 엄마가 많이 외로운가 봐. 아빠도 요즘 거의 집에 안 들어오시고. 정우는 부도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선희는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어요. 서연이 일어서려는데 민호가 불렀습니다. 서연아. 네. 행복하게 살아. 좋은 사람 만나고.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 씨도요. 꼭 좋은 인연 만나세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아쉬움은 있었지만 원망은 없었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화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민호 씨 만났어요. 정화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 어땠니? 잘 지내고 있대요. 서울에서 새 출발했다고. 정화는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보였어요. 후회 안 해? 가끔 아쉽긴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우리가 함께 했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봄꽃 축제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벚꽃 구경 갈래요? 그래, 오랜만에 나들이나 가자. 한편 선희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안했어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창밖을 보니 해운대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화려함 속에 있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소박한 삶에도 나름의 행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선희는 휴대폰을 꺼내 정화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수고하셨어요. 푹 쉬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 깊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화가 운영하는 서민 미용실은 일찍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파마를 하러 오셨어요. 선희 씨, 솜씨가 좋네요. 예전에 해운대에서 큰 가게 했다면서요? 한 할머니의 말에 선희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그땐 제가 좀 오만했어요. 지금이 더 행복해요. 그래요? 왜요? 그때는 돈과 체면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됐거든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점심시간 정화가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다들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에요, 사장님. 정화는 직원들을 위해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선희도 그중 하나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뭐려?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정화의 말에 선희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직원들을 이렇게 챙기지 않았을 거예요. 정화는 진정한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서연이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엄마, 퇴근하면 같이 마트 가요. 그래, 뭐 살 거 있니? 집에 먹을 게 떨어져서요. 선희는 모녀의 다정한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한때는 저들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부러웠어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저런 따뜻한 관계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자 선희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저기, 아직 영업하시나요? 네, 들어오세요. 손님은 다름 아닌 서연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서연의 소개로 온 거였어요. 서연 씨가 여기 좋다고 해서 왔어요. 선희는 놀랐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손님까지 소개해 주다니. 감사합니다. 정성껏 해드릴게요. 그날 밤 선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예전의 나였다면 이런 삶을 비참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감사하다. 정화 사장님과 서연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였다. 봄밤의 부산은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연인들이 걸어 다녔어요. 선희는 창밖을 보며 민호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잘 지내고 있기를,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멀리 서울에서 민호도 같은 달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시작은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죠. 정화와 서연은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 씨 어머니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용서하고 기회를 주다니. 정화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미움을 품고 살면 내가 더 힘들거든.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엄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품격이 뭔지,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은 충만했어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봄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상처받았던 사람들도 실수했던 사람들도 모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죠. 정아와 서연, 선희와 민호,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새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듣고 계신 지역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